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윤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시댁이 무안군 1로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무안에서 양파 농사 지으시거든요. 쌀 농사도 조금 지으시고 그래서 이 농촌 기본소득, 특히 전남 지역에서의 이 농촌 기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저도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또 전남 도의회와 그리고 목포에서 전남에서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제가 두 차례 정도 마주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간담회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10수년 만에 마을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기 울음소리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저출생을 넘어서 무출생, 그리고 공동화를 넘어서 소멸화라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 현실을 무겁게 마주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농어촌과 지방을 수탈하면서 도시만 성장시켜왔던 역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불평등의 확대가 모두가 다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지방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다시 농촌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2023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42%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불평등하고 기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이런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냈던 우리 노년 세대들의 헌신과 저고가 정책으로 힘겹게 버텨왔던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세대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G7을 그리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년 세대 그리고 농어촌의 주민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 세대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은 국가 차원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 이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이 기본소득당의 꿈이자 목표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급하게 지역소멸, 지역간 불평등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지역 차원의 각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이 빠르게 논의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농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야 농촌과 농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과감하게 우리도 경기도처럼 그리고 전남에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처럼 이곳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라는 국민들의 운동들이 펼쳐져야 하고 그렇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적극적인 확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의정보고회와 정책간담회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게 좀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후에 질의응답하면서 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고언들 전해주시면 제가 또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회에는 이미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님이 이제 농해수위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는 그 다음 일이더라도 어떻게든 논의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 그러니까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뚜렷한 진척을 못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좀 이런 국회에서의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용해인의 의정활동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실까요? 김행 깐 거요. 네? 김행 깐 거. 김행 전 장관 후보자가 도망갔죠. 여러분들, 저도 사실 나중에 복귀하다가 알았는데, 그때 이렇게 막 도망갔다? 아무튼 그렇게 나가버린 게, 권인숙 위원장님의 발언이 이제 트리거가 됐다고는 주장하지만, 저랑 이제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실랑이 하다가, 제가 자료를 제출하셔라 라고 했더니, 그럴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태도니까 권인숙 위원장님께 이거는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권인숙 위원장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에게 뭐 하나를 딱 꼽아봐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했던 이태원 참사를 꼽고 싶어요. 사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하면서 유가족들의 곁을 지켰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월호를 겪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이태원 참사를 겪은 것처럼 늘 참사가 반복되는 정치, 그리고 참사가 또 발생하고 나서야 우리가 뭘 고쳐야 할까를 고민하는 국가, 이런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그 답이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고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게도 9년 전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을 정치적이라고 매도하면서 고립시키려고 공격했고 심지어는 여당의 정치인들은 정말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해가면서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참사를 막아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정부의 역할, 참사를 막는 것에는 너무 무능했던 국가가 유가족들을 이렇게 고립하고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가장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곁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쏟아지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관련된 법률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되고 심사하는 과정까지 저도 그리고 저희 보좌진들도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매 순간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부족했습니다. 진상규명의 과제는 아직도 남아있고 책임자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께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송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마치고 한 유가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정조사 처음 시작할 때 각 정당들과 의원들을 만났는데 용해인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도했고 그때부터 믿었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정치가 내 편에서 내 곁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정말 그런 신뢰를 국민들께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런 불안과 불신에 진심으로 답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너무나도 절실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을 다해서 일하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자리에서 일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해의 의정활동을 요약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진심을 담은 정치였습니다. 사실 정치가 점점 더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국민의 곁을 지키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요.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 그런 각오를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나라에서 쓰는 돈은 줄여버렸죠. 그러면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충격, 이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켜온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뛰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1등에 제가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여론조사가 주관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그냥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직접 입으로 용해인이라는 이름 3글자를 말씀해 주셨다는 게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꼭 그에 맞는 진심으로 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국민에게 보답하는 정치에 길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발의한 대표 법안, 그러니까 제가 만든 법안이 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법안 하나를 발의하려면 동료 국회의원 10명의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도장을 10개를 받는 게 생각보다 국회의원 1명인 정당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솔직히 많은 숫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발의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 못하고 또 외면해왔던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입법이라는, 법률안 통과라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공론화법과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를 해서 기본소득 입법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법의 발의에도 제가 공동발의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처럼 우리 사회의 전반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정책을 도입하려면 여기 계신 많은 국민들과 또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수기하는,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자로서 제가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던 이유였고요. 우리 농민분들께서 아마 삶으로 가장 잘 체감하고 계시고 알고 계실 땅, 토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도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조금 멀게는 조선시대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여전제와 정전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87년 헌법에,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국토보유세까지 그 일맥상통하는 철학들이 이어져 왔고, 저도 그 철학을 기본소득 토지세법이라는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부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한테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드리는 제2의 토지 개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이 시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기본소득 탄소세법도 발의를 했고요. 다양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가족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횡재세법인데요. 은행이나 이 정유사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꼭 기름도 써야 되고 대출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고금리 상황에 이자 많이 받아서, 그리고 고유가 상황을 이용해서 횡재 이득을 벌고 있는 이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제가 작년 4월에
최초로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은행횡재세법의 발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의석 300명 중에 1명 있는 작은 정당이지만 정책적으로 그 작은 정당이 유능하다면 큰 정당을 함께 견인해서 좋은 개혁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 있는 31개월 된 아들내미인데요. 저랑 많이 닮았나요? 잘 안 보이시려나? 네. 저랑 똑같이 생겼죠? 네. 저 혼자 낳았냐 이런 얘기도 가끔 듣거든요. 저희 아들내미인데 일하는 엄마들의 고민들을 의정활동에서 또 함께 풀어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충격적인 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당리당량만 추구하는 작은 정치,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구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과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정치, 이것이 제가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네,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 나누어드린 의정보고서에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칭찬들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용해인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칭찬이었는데요.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용해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알리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위기고 저출생도 위기고 지역 소멸도 위기고 기후도 위기고 정말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도 정치인으로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가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뭐가 무능했고 무엇을 퇴행시켰는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가 왜 이 무능과 무책임함을 고쳐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국가 전략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심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분권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지역감정 해소, 이런 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2년 지나는 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실언 절부부터 시작해서 주 60부 시간제, 만 5세 입학, R&D 예산 삭감, 김포 서울 편입, 이런 좀 준비도 안 된 설익은 정책들을 일단 던져놓고 보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역 소멸, 기후 위기,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지정학적인 위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그 공백을 정치검찰,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 같은 철진한 색깔론이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가 철학을 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갈 퇴행이 어디까지구나 라고 예측이라도 할 텐데 이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퇴행의 끝이 어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더 두렵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저는 이 30% 콘크리트 지지층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주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60%의 강고한 부정평가,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어느 정권도 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2년차 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이렇게나 반대 여론이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임기가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사진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치의 위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고 미래를 견인해야 되는 민주진보 진영 또한 이 국가 전략,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우리 사회의 공공선이 붕괴하는 것을 막아온 방파제의 역할을 해왔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윤석열을 넘어서서 실제로 촛불을 들고 국민들이 열망했던 개혁 정치에는 닿는 데에 아직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과감하게 제시했던 기본소득 대한민국 그리고 기본사회의 비전은 당내 갈등에 휩싸여서 민주당의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적 아젠다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제세,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당론으로까지 오게 된 이 행제세 역시 개혁 정치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시도이지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의 여러 의원들의 반대로 속시원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어려울 때 진보정당들이 스스로를 쇄신하고 성찰해서 우리의 비전을 갈고 닦아야 하는데 역사적 관성에 빠져서 노동이라는 추상적 가치, 기타 추상적 가치들만 되뇌이는 데에 멈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전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니 양당 정치가 그냥 똑같이 나빠라는 양비론만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 너무 민주당이 미워서 우리 이준석과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제3지대를 열겠다고 하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의 제3지대, 부동층은 민주당의 오른쪽, 국민의힘의 왼쪽에 묶어서 교집합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치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보물처럼 퍼져나와서 만들어진 제3지대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직업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깃발만 꽂으면 호남에서 몇 석 얻을 수 있다. 누가 만나면, 금태섭과 이준석이 만나면 대구에서 몇 석 할 수 있다. 아니면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이 만나면 수도권에서 30석 할 수 있다. 이런 선거공학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3세력이 등장하기만 하면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고 개혁 정치가 시작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 경쟁과 미래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라디오와 유튜브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들은 마치 당내 갈등, 권력 투쟁만 잘 조정해서 공천만 잘 잡음 없이 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 선거 때마다 총선을 하면 절반 정도는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에 처음 당선된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물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절반이 새로운 얼굴로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었나?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바뀌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거대한 위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각 정치 세력들이 책임 있게 답변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 위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제시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라는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안드린 개혁연합신당 또한 이런 미래를 향한 정치를 만들어갈 담대한 연합의 기획인데요.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솔직하게 또 책임있게 국민들께 제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이 제3지대에서부터 선거공학적인 세력들을 밀어내고 개혁의 내용들로 채워낸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단숨에 바뀌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해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대한민국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를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저의 답은 미래투자 국가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위기는 불평등 문제 따로 해결하고, 지역소멸 문제 따로 해결하고, 기후위기 문제 따로 해결하고, 그리고 산업공급망 문제 따로 해결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국가의 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투자 국가를 뼈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술혁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시대에 국가가 직접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까지 주도하자라는 국가 전략,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차원의 혁신성장 전략을 성공시켜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산업적으로 주도해내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도 이뤄내는 길입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뒤쳐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 제가 제안드리는 딱 한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경제성장의 결실을 소수의 IT 자본들, 플랫폼 자본들, 재벌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성장의 결실인 만큼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리자, 국민배당으로 돌려드리자라는 제안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상상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예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달에 가서, 인간이 달에 가서 이제 깃발을 꽂았던 때인데요. 저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보냈던 아폴로 프로젝트는 인간이 그냥 달에 첫 번째로 발자국을 남겼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반도체라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의 기술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죠. 이 프로젝트는 기업들이 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만약에 민간 기업이 저 달에 인간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했다면 중간에 투자금을 조달을 하네 못하네,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런 문제들로 부침을 겪다가 아마 엎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대한민국 또한 이런 경험들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한강의 기적,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의 국산화를 일으켰던 역사적 도약도 있었습니다. 이 뒤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나라, 정부의 역할이 주요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부도 저는 이런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국민들을 진솔하게 설득하고 녹색전환이란 사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긴축재정을 극복하고 대규모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 그리고 재벌과 시장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공공선을 위한 도구로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박정희식 산업화가 남긴 한운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적이지 않은 산업화는 지양되어야 하고요. 지금은 국민 경제의 성장이 우리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새로운 분배체계, 그리고 새로운 복지국
복지국가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녹색전환 혁신국가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선순환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투자국가야말로 21세기에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화, 21세기 산업화의 길이고 87체제 이후에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의 달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주화를 완성하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길임과 동시에 오랜 낡은 복지국가 모델을 쇄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해서 국민들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 그래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고 책임있게 해법을 내놓는 일을 해왔는데요.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의 장을 열고 미래를 향한 개혁 정책들을 과감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늘 일관되게 야권의 담대한 공조를 강조해왔고 민주진보 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힘들을 모으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용해인과 또 기본소득당에게 보내주시는 여러 응원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지지의 이름이고 진심의 이름이고 또 더 좋은 미래를 가져오리라 믿는 희망의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 응원과 성원을 모아서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현실주의적인 개혁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록 작은 힘이지만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여러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앞으로 총선을 비롯해서 우리 국가의 비전이 되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